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4대 보험 및 원천세 신고에 대한 급여 관련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업무도 어렵지만 급여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과 세금 관련 신고들이죠. 처음에 급여 업무 했을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막 정산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더 정신 없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급여 업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는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죠. 지금은 저는 공무원 가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 가입자 따로, 직장 가입자 따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나뉘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에 나온 금액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 즉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50, 사업주 50 해서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직장 가입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매달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공무원 또는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언제까지 받으라고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DI에서 신고 가능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여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입니다. 신규 교사분 오시거나 지방공무원 신규로 임용되었을 때 성명 적고 주민번호 적고 건강보험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보수 월액을 적고 취득일을 적습니다. 그럼 임용일자라고 되겠죠. 취득부호를 보시면 최초취득일 경우 최초취득,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면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두 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아니면 다른 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타로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약간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부호는 12번이 지방공무원, 95번이 교육공무원입니다. 직종부호는 02번,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은 08번 교육직 공무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수월액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용일부터 해가지고 그 해 말까지 받는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1일에 임용이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당 연도 말까지 총 1,000만 원을 버셨습니다. 1,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이 비과세 금액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금액 뺀다 그랬으니까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하면 900만 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개월 근무했으니까 근무 월수로 나눠야 되겠죠. 4월로 나누면 225만 원. 그러면 보수 월액은 225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보수 월액은 정확하게 넣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나머지 금액들은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선생님 호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담임을 맡았는지, 아니면 부장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시간의 근무 수당입니다. 정액분이든지 초과분이든지
뭐 정액분은 대부분 뭐 15일 이상 근무를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초과분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월액은 뭐 최대한 그렇다고 막 보수 월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근무 월수로 나눠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금액을 다 계산했을 때 한 225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230만 원 정도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 4월에 정산했을 때 만약에 뭐 230만 원 진짜 이렇게 딱 맞으면 정산금이 하나도 안 나오겠지만 뭐 225만 원이면 더 많이 냈으니까 환급금이 나오고, 아니면 240만 됐으면 모자라게 냈으니까 더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하면 여기 저 위에 입력한 부분들이 여기 쭉 뜹니다. 여기서 한번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임시 저장을 한번 하시고 서식을 닫아서 다시 한번 여기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 저는 지금 임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다시 들어오면 임시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불러오시겠습니까? 뭐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그걸 예를 하면 좀 전에 입력했던 게 쭉 뜹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가끔 바빠서 정신없이 입력하다 보면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껐다 켰을 때 다시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수한 부분을 조금 더 찾기 쉬운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처음에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제가 입력한 부분이 출력에 뜹니다. 그거를 쉽게 출력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고 따로 출력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꺼번에 출력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한번 임시 저장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고 신고 전송하는 법을 좀 약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의 피부양자로 누군가를 등록하겠다 하면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소득이 얼마 이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요 가입자 선생님께 반드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확인하지 않았으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등록을 할 때는 관계부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이 관계부호의 어느 부분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상실일 때는 뭐 사유가 뭐 크게 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실일 때는 그냥 상실된 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란 A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B 학교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그 인사이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A 학교에서 그거를 신고해야 될까요? B 학교에서 신고해야 될까요? 정답은 B 학교입니다. 여기 변동보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보호를 보면 전입만 있고 전출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출 보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인 거죠. 전입 온 학교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입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 전입월 보험료 전입기간 납부, 61번 전입월 보험료 전출기간 납부. 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3월 1일자 또는 뭐 7월 1일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달에 그 급여를
전입 온 학교에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24일, 뭐 3월 25일, 뭐 3월 18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출을 가게 되면 그 3월 급여를 전출 보낸 학교에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선생님의 건강보험료는 전출 보낸 기간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게 61번에서 전출 보낸 기간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그 전출 보낸 기간에서 전입 보낸 기간에 세외로 그 건강보험료를 이체를 해도 되지만 뭐 굳이 그렇게 귀찮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를 통해서 그냥 그쪽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또는 해지 신청서입니다. 이는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는 휴직을 했을 때, 뭐 성명 좋고하면 그 다음에 고지유예 적용일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은 복직을 할 예정일입니다. 복직 예정일. 그 다음에 유예 사유는 기타 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뭐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유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지는 휴직을 하고 있다가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했을 때 신고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성명을 적으면 고지유예 해지, 복직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해지 시 보수 월액은 휴직 기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보수 월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질병휴직은 보수를 받죠. 3년까지. 최초 1년은 뭐 70%, 2, 3년은 50%에서 받고 그 다음에 유학휴직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받은 보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수당은 보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아휴직 동안 받은 수당은 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0원이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휴직을 더 길게 하시면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요걸로 예정일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신고 서류를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낸 문서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보낸 문서를 저쪽에서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는지 다 뜨게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 이렇게 된 거는 정상 처리, 빨간색으로 된 거는 반송을 한 겁니다. 파란색으로 처리한 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숫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보이고 반드시 정상 처리는 뭐 확인하면 좋지만 뭐 정상 처리됐으니까 굳이 뭐 확인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반송된 내역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빨간색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요거를 반송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된 내역이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셔서 다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아까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안 낸 거를 복직을 하게 되면 유예 해지 신청서 해가지고 복직 시에 그 휴직 동안 안 낸 그 보험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 정산 보험료 금액을 보통은 그 지사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유예 해지 신청서가 있으면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이번 달에 얼마를 떼는지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전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문서, 신규 문서 들어가 보면 지금 저는 다 확인해가지고 열람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업장 고지 내역하고 가입자 고지 내역, 이번 달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고지 내역 클릭하시든지 뭐 가입자 고지 내역 클릭하시든지 해가지고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가입자 고지 내역 확인하신 게 좋겠죠. 가입자별로 얼마씩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을 내가 급여 공제하면서 제대로 공제했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덜 뗐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만큼 더 학교 세배로 넣어주세요. 더 뗐다 그러면 수납을 잡자마자 바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저는 공무원 그걸로 들어와 있어서 요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무원은 가입이 안 되니까 비활성화돼 있는데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면 여기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 서류들은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는 신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직장 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처럼 근무처가 변동됐을 때는 각자 사이트에서 다 따로 해줘야 됩니다. 교육 공무직원도 이제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서,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각자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한 4번, 5번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 EDI 들어가니까 자꾸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계속 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EDI는 그냥 들어가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 내역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알려드릴 게 없어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연금도 가입자 50, 그 다음에 사업주 50에서 50대 50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들어오면 부가고지 보험료 조회, 이 사업장 고유번호와 그 사업장의 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요 관리번호 여기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이게 정보가 뜹니다. 지금 저는 하면 우리 학교 이렇게 정보가 뜨고, 만약에 5월이니까 5월에서 조회를 하면 정보가 쭉 뜹니다. 그러면 당월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산재보험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금액이 쭉 뜨고, 고용보험에서 당월 보험료 부과 쭉 뜹니다. 그거를 출력해서 근로자한테 떼는 거랑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맞다면 그것도 이제 정산해서 바로바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하나 더 살펴보실 거는 단순 부가고지 보험료 조회뿐만 아니라 근로내용 하기 신고,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뭐냐 하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 근로자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하면서 우리가 바로바로 아까 건강보험 EDI에서 이 사람 하루 왔으니까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근로를 하고 난 다음 달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막 5월 달에 이런 근로를 했으면 6월 15일 전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구분에 고용산재를 하고, 연월은 지금 5월달이니까 4월달로 바로 되어 있죠. 사업장 관리번호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학교를 할 수 있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국세청에 일용 근로소득신고 지급 명세서를 매 분기별로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하는 걸로.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성명 넣고 난 다음에 만약에 3일하고 18일날 와서 일하셨다. 그러면 일평균 근로시간은 뭐 7시간에서 8시간 하고, 보수총액은 122 1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당직 경비원 분들이 월 2회 정기 휴무가 있습니다. 그 휴무 때문에 당직 경비원 대체를 무조건 쓰죠. 그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근로내용 하기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직종은 뭐 경비 관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직 사유는 회사에 의한 이직, 계약기간 만료니까, 그 다음에 일용
국세청 이런 걸로 신고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급 연월은 뭐 2020년 04월, 지급 금액은 122100, 비과세 소득 뭐 8660, 그 급식비 받지 않습니까? 4,330원. 그다음에 소득세랑 주민세는 안 떼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대상자 추가해서 임시 저장하고 신고자를 검증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용 근로자들 다 넣어서 여기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신고하면 매분기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을 가름할 때 필히 기재 여기 돼 있죠. 저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 했을 때 건강보험 고지내역,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지내역, 고용보험 고지내역, 뭐 산재보험 고지내역이 다 나왔으면 요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 지금 파일인데 좀 개인정보는 다 지웠습니다. 해서 국민연금은 반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도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기간 부담금이 좀 많고, 산재보험은 전체 다 기간 부담. 그래서 요 기간 부담금을 지금 저는 교특이랑 학교랑 그 다음에 계약제 교원,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다 따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 인건비가 이제 학교를 안 들어오고 다 신청하는 죠. 근데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리실무원이나 국육성회직이나, 그리고 계약제 교원 같으면 재경비로 신청하고,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저희 학교는 지금 달성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성군 보조금으로 나가서 따로 또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게 만약에 뭐 이런 학교 그 회계 돈으로 나간다 그러면 학교 회계에 넣어서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그 교육청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하는 자료집계 올라오는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아까 그 좀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그 학교 회계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 뭐 그 조리 실무원 인건비나 아니면 교원 연구비 거기 나가는 것처럼 보수 인건비에서 기간 부담금 또는 학교 부담금으로 작업을 해서 넘겨 주셔야 됩니다. 3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재경비는 매달 자료집계 올라오죠. 재경비 신청하라고. 그때 이렇게 해서 계약제 교원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죠. 일단은 매달 10일에 나가는데, 그러면 자동이체 10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언제 빠져나갈까요? 9일날 아닙니다. 12일에 월요일에 빠져나갑니다. 근데 또 12일이 월요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13일. 그러니까 10일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일 이후 최초 영업일. 그 10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원천세 신고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천세도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12일 날 나가고 1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네, 똑같습니다. 물론 급여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줘야 되죠. 17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16일 금요일에 급여는 줘야 됩니다. 급여는 앞으로 당겨서 주고 납부해야 될 것들은 뒤로 가서 납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이체다 보니까 자동이체 할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건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학교는 200원 이렇게 할인해 주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그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 200원 할인된 금액을 명시해서 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씩 할인을 해주는데, 고지를 할 때 그 250원이 할인을 안 된 금액을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납부할 때 되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게 왜 200원을 할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200원 같은 자동이체인데 어떤 학교는 200원 할인 안 해주고 그것까지는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200원이 할인되는 학교들은 200원을 덜 넘겨 주셔야 되고, 여기 고용과 산재보험도 그 200원, 250원씩 할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250원씩 할인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나이스 국공립급여 급여자료관리 안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여기서 회계구분 학교 회계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보다는 직접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이스에는 물론 교육공무직원, 그 다음에 뭐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뭐 각종 코치들 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뭐 일용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2020년 4월 달에 해가지고 뭐 교육근무지원 급여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급여 중에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정액급식 1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수당 제외하고 총 소득금액 적고,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원어민 강사급여,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들 해가지고 총 금액,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있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아직까지도 어렵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강사가 주 업무가 아니고, 저는 급여 담당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가끔씩 그 급여 강의를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의를 나갔을 때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 업무를 주로 하느냐 아니면 가끔 한두 번 이렇게 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여기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그 업무를 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 강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지,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떼면 되고,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떼면 됩니다. 그리고 원고료나 이렇게 같은 강사인데, 지금 요거 사업소득은 실제로 강의를 해서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떼는데, 이 사람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원고료 같은 거, 교통비 같은 거는 기타소득으로 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신 그 나이스에서 한 거가 만약에 정확하게 비과세 금액이 설정이 돼 있고 한다 그러면 나이스의 금액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엑셀 파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엑셀 파일에서 총 금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비과세 금액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금액을 넣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냐 하면, 한번 K에드 파일 들어가시면 학교회계 세무관리가 있습니다. 세무관리에 소득자료 목록관리 들어가셔서 기속연월을 만약에 5월 신고면 4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기타 소득이 이렇게 나오죠. 소득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이 어려운 게 퇴직 소득이 있습니다. 퇴직 소득은 본청에 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본청에서 지급해가지고 내려오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면서 그 퇴직소득세는 학교 세외계좌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하고 학교 세외계좌로 퇴직소득세를 넘기던가. 어쨌든 학교 세외계좌에 퇴직소득세가 넘어와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세무관리에서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학교 세외 퇴직소득세로 등록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 파일이 완성이 되고 나면 홈택스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신고 납부 원천세 보이시죠? 원천세 해가지고 정기 신고 작성. 지금은 5월까지 납부 기간이니까 제출 5월 건 지금 납부,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갔죠. 그러니까 6월 거로 바로 뜨는데, 이렇게 해서 기속연은 5월 달에 기속이 되고 지급이 5월 달에 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요 네 가지가 거의 뭐 주로 네 가지 말고는 더 없죠. 이렇게 해서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신고를 안 해야 되나? 아닙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없고 퇴직소득도 없다. 근로소득은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로소득은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하고, 어제 제가 이거 한번 해봤던 부분이라서 남아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인원수 나왔죠. 인원수 뭐 15명에 2,652만 1,380원 그러면 15명, 금액은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소득세는 지금 현재 저희는 공무직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는 0원으로 그냥 없이 그냥 0원으로 신고해 주시면, 0원 넣으면 안 퇴직소득이 있으면 뭐 연금계좌면 연금계좌, 그 외면 그 외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매월 징수 해가지고 얼마 있는지 하고, 기타소득도 그 외로 해서 얼마 있는지 해가지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해가지고 한 다음에 신고 접수증, 그 다음에 원천징수 상황 이해 신고서, 그리고 납부 영수증,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요게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홈택스에서 신고한 거는 소득세입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우리가 뭐 예전에는 주민세라 불렀던 부분이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고하기에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입니다. 특별징수분에 들어오셔서 단가납부, 홈택스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 하셔야 되지만 위택스는 회원가입을 안하고 비회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납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납부 흐름도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신고인 뭐 주민등록번호 적고, 성명 적고, 전화번호 적고, 비밀번호 간단하게 적고,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해가지고 단체번호, 학교 고유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단체명, 학교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자 주소 이렇게 적고 해가지고 요 소득지급 1하고 기속연월 홈택스 정보랑 똑같이, 아니면 홈택스 신고 정보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홈택스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증에 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접수 번호가. 그 번호 적고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면, 조회하면 그 정보가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 정보가 뜨는데, 그 정보에 맞게끔 금액을 넣어주시면, 만약에 홈택스에서 그 사업소득으로 22,220원을 20원을 뗐다고 넣어주시면 여기는 10% 딱 해가지고 2222 이렇게 뜰 겁니다. 사업소득에. 지금 제가 이걸 뭐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을 못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은 우리가 취급하는 건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기 때문에 2220원만 내야 되는데 2222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했을 때는 여기 딱 떨어지니까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게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안 맞으면 그냥 여기서 다음 넘어갔을 때, 지금 안 넘어가는데 그 금액을 그냥 수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신고 접수 결과증하고 납입영수증, 납부영수증 해서 출력을 하시고 신고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종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여기 학교 세외에 들어오면 반환 관리해서 반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학교가 세금을 얼마 걷어들였다, 그래서 요만큼 내겠다 얘기를 신고를 한 부분이고,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 세외에 지금 얼마 있으니까 세외에서는 또 얼마를 납부한다고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반환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반환 대상 선택을 해서 보면 지금 아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지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다 납부를 해서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 반환 결의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반환 결의서가 다 결제가 나고 나면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하면, 인터넷 뱅킹 보면 공과금 센터에 지방세 입금과 국세라는 메뉴 보일 겁니다. 지방세 입금은 지방소득세, 국세는 소득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우리가 홈택스랑 위택스에서 신고한 금액이 거기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상신을 하고 실장님께 반환 결의서 그 결제난 부분과 결제난 거를 출력해서 드리면서 세금 납부할 거 있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이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서 세금을 납부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반환 결의서 작성해서 다 결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지방세 입금이랑 국세에서 그 금액만큼 상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드리면 실장님이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처리를 해주고 나면 그 처리 결과서를 출력을 하고,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면 처리 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처리 결과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그 반환 결의서랑 그 관련된 서류들, 그 다음 처리 결과서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면 원천세 신고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업무들일 수 있는데, 사실 적응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19나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막 경감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러니까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금방 사대보험도 그리고 원천세 신고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원천세와 급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